장기표 대표님, 네. 무한한 영광입니다. 아, 제가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질문 응하실 준비 되셨습니까? 네, 됐습니다. 네, 질문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30-40년 동안 정교조 교육으로 국민 의식이 좌양화가 됐습니다. 네, 정교조의 폐단과 현재 대표님이 정교조 규탄 집회를 하고 계시는데 정교조를 해체해야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변화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한 말씀 듣겠습니다. 네. 네, 우선요, 이 유튜브 연합에서 저를 초청해서 제 생각을 또 전하고 또 여러분들의 말씀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여러분 아까 이 소개에서도 보셨다시피 저는 1945년생이니까 나이가 75입니다. 75.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저를 잘 모르실 겁니다. 대체로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를 특히 잘 모르는 또 젊은 분들과 또 이렇게 말씀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대단히 좋습니다. 나중에 그러나 저는 아까 또 소개했듯이 어떤 민주화를 위해서 나름대로 쭉 노력해왔고 그리고 또 진보정당 건설을 위해서도 계속 노력해왔습니다. 물론 실패했지만 그러나 저의 뜻은 아주 강렬합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허심탄회하게 질문도 하고 또 좋은 토론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방금 우리 강하나 사회자님께서 이 정교조에 대해서 물었었는데 마침 모레 8월 3일 오후 5시에 광화문 원표공원 코리아나 호텔에서 동아면세점 그 사이에 있는 원표공원에서 오후 5시에 정교조 규탄대회를 합니다. 이 국가 100년 대계를 망치는 정교조 해체하라는 구호를 내걸고 정교조 규탄대회를 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또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정교조가 아마 1998년에 이 정교조가 정식으로 이렇게 등록되고 출범했는데 물론 그 전에 민주교육을 위한 협의회 이런 단체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제 후배들이 이 정교조 전신 조직을 만들 때 저도 많이 도움도 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교조가 출범할 때는 많은 국민들의 각광을 받았습니다. 특히 그 각광받은 이유는 촌지 없애기였습니다. 촌지 안 받기. 그게 아주 그때 당시에는 촌지가 굉장히 문제가 됐습니다. 사실 선생님들이 학부형 보고 나오라 그러면 안 나갈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고 또 나가면 또 돈을 봉투를 하나 줘야 되는데 그 봉투 안에 너무 많이 넣기도 그렇고 좀 적게 넣기도 그렇고 보통 그 고민거리가 아니었는데 그 정교조가 출범할 때 정교조 선생님들은 촌지 안 받기를 목표로 내걸고 실제로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정교조가 가히 우리나라의 교육 붕괴의 말하자면 주된 요인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지금 이 학교에서는 정상적인 수업이 안 됩니다. 이른바 평준화 교육으로 말미암아서 수업을 하는데 선생님들은 그 중간 위주의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강의를 하게 되니까 위에 3분의 1쯤은 강의 들을 것이 없어서 별로 안 듣고 밑에 또 3분의 1은 또 못 따라가서 못 듣고 그러면 공부만 안 하면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되는데 낮잠을 자거나 또는 장난을 치고 밑에도 그렇고 위에도 그렇고 전체적인 교육 분위기가 안 됩니다. 또 여기다가요 이 정교조 선생님들이 위주로 돼가지고 학생 인권 이래가지고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요 화장실 간다는 이유로 선생님한테 말도 안 하고 그냥 썩 나갑니다. 나가서 담배 한 대 썩 피우고 들어옵니다. 화장실에 안 가고도 이러니 공부 분위기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공부는 어디서 하느냐? 밤 10시쯤 돼가지고 학원에 가서 합니다. 이게 아주 보편화되어 있는 사정입니다. 제가 이 정교조의 문제점
또 우리 교육 붕괴 실상을 제가 너무 오래 말씀드릴 수가 없고 좀 있으면 또 말씀 나누게 되겠습니다만, 즉 이처럼 이 교육이 붕괴되어 있는데 이 교육 붕괴 중요한 책임이 정교조 선생님들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또 정교조 선생님들 가운데도 이걸 보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항변을 저한테 할 수 있습니다. 왜 교육 붕괴의 책임을 우리들한테 돌리느냐? 좋습니다. 물론 교육 붕괴의 책임이 정교조 교사들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 당국의 무능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러나 이거 하나는 정교조 선생님들에게 물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첫째, 이런 교육이 붕괴되어 있는 현실을 아느냐 모르느냐입니다. 압니까 모릅니까?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 모릅니까 이거? 이거 이게 세상이 다 아는 일인데. 그 다음에 안다면 여러분들은 이 교육 붕괴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교조는 어떤 이 극복 방안을 내놓은 일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자성해 보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혹시 또 정교조 문제점에 대해서 더 좀 말씀드려야 될 일이 있다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더 먼저 우리 강 사회장 말씀 좀 하시고. 네. 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질문 넘어가기 전에요. 네. 내가 좀 정교조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릴까요? 예. 정교조가 그러면 조금 더 변화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없애야 되지 못하면 변화가 더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 어떤 식으로 변화를 해야 하는지, 우리 교육의 현재의 지금 모습이 굉장히 꽉 막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떤 식으로 변화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정교조가 이처럼 우리 교육이 붕괴되었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학교 폭력이요 보통 심한 게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학교와 폭력이라는 말이 그게 연결이 될 수 있는 말입니까 그게? 예? 이에 대해서요 우리 선생님들이요 속수무책입니다. 말할 수가 없어요. 말하면요 학생 인권유린이라고 그러고, 또 심지어는 또 만약에 학생 상호간에 싸웠는데 어느 쪽 학생이 잘못했으면 나무랄 수 있어요. 나무라면 또 그쪽 학부모들이 또 들고 일어납니다. 이 지금 학교가 엉망진창입니다. 또 여기다가 학생 인권 조례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선생님들이요 두발이라든지 복장이라든지 소지품에 대해서 검사를 못합니다. 이건 사생활이다 이겁니다. 여기다 심지어는 뭐까지 들어있느냐 하면 여기서 말하는 학생은 고등학생, 중고등학생을 말하는 겁니다. 중고등학생이요, 임신을 하거나 출산을 했을 때, 선생님이요, 그거에 대해서 말을 해가지고 그 학생이 수치심을 느끼도록 하면 이것도 인권유린이 됩니다. 이게, 중고등학생이 그래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는 게 이게 정상적입니까? 이게 지도의 대상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이걸 지도하면, 하려다 보면 저는 그 지도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말하면 수치심을 느끼게 돼 있지. 그러니까 이 선생님들이 정말 이래저래 꼴 보기 싫어서 손 놓고 있을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이래야 교육이 되겠습니까? 이 나라 망하는 일 아닙니까? 공산화 교육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여기다가 또요, 정교조 선생님들이, 정교조 선생님들 중에 민주화 운동에 열심히 참여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분들이 정상적으로 학교를 졸업하고 교사가 됐다고 하는 것은 민주화 투쟁을 아주 열심히 한 건 아니죠. 안 그래? 그러니까 졸업하고 교사가 될 수 있었죠. 근데 이 사람들이 늦게 배운 도덕이 날 새는 줄은 모른다고 늦게서 그 운동권의 주체 사상에 대해서 맞으면 경도돼 가지고 애들을 또 완전히 또 그냥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북한을 추종하는 이런 말하자면 역사의식을 교육시켜가지고 완전히 좌편향 이른바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나라 망치는 일 아닙니까 이게? 이래서 우리는 근데 이런데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교조 선생님들은 전혀 반성하지 않습니다. 지금 정교조는 한국 교육을 위하거나 학생들을 교육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들 개인의 권익 확보, 그 다음에 정교조라고 하는 집단적 이익을 확보하는 그런 말하자면 이익집단 중에서도 아주 이기적 이익집단이 되었습니다.
여기다가 정교조가 지금요 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말하면 이 거민정 교과서, 이 거민정 교과서라는 게 중고등학교 교과서 이거는 얼마나 이거 책 수요자가 많습니까? 이 거민정 교과서를요 거의 정교조 선생님들이 이 독점해가지고 이걸 집필을 합니다. 거기서 생기는 돈이 수천억 대입니다. 수천억 대. 그래서 정교조에 지금 사와나온 돈도 엄청납니다. 이 돈에 지금 말하면 집착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요 무슨 놈의 참교육을 시겠습니까? 참교육. 그런데 이런 사람들인데요, 이 교육당국, 교육감이라는 사람들 아니십니까? 이 사람들 여기 절절절절절 끌려다닙니다. 심지어는 문재인 정권도 끌려다닙니다. 얼마 전에는요, 난 이거 참 기가 막힌 일인데, 교육부 고위공직자가 아마 국장급, 이 부의사관쯤 되는 사람이 그 교과서 중에 말하자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옹호하는 그걸 다 고쳤어요. 북한 주장에 따라가는 그런 거를 213군데를 고쳤는데, 이걸 그 저자한테 허락을 맡아야 되거든요. 즉 이걸 고치려고 그러면 저자의 날인이 있어야 돼요. 저자한테 물어보지 않고요, 도장을 위조로 해가지고요 그걸 고쳐버린 거야. 이에 대해서 이거 엄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냥 불기소 기소해놨고 그 사람은 지금 뭐 출세를 진급을 해가지고 해외 어디 나가 있답니다. 이 문재인 정권은 이렇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거 우리 용납해가 되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이 말하면 정교조의 이 교육 붕괴, 망국적 현상,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정교조 비호를 이걸 척결하려고 그러면은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나서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국민의 소리에서는 이번 8월 3일 모레죠. 8월 3일 오후 5시 광화문에서 정교조 규탄대를 하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지지,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이 너무나도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우리 장기표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학교를 졸업을 하셨습니다. 졸업은 제대로 하셨습니까? 예, 제대로 졸업 못했죠. 저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는 딱 30년 만에 졸업했습니다. 30년 만에. 저는 재적을 몇 분 당했는지, 복학을 몇 분 했는지 별로 생각해보지 않고 하여튼 저는 30년 만에 대학을 졸업했으니까 그 졸업장 사실 그냥 준 거죠. 학교에서 민주화가 됐습니다. 그것이 하여튼 저의 이 대학 생활을 그 30년 동안 학교 다니는 게 말해준다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조국 수석이 있습니다. 지금은 수석이 아니죠. 조국 씨가 지금 20년 후배로 알려져 있습니다. 장기표 대표님이 생각하는 조국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것 같으십니까? 예, 저희 국민이 지켜보는 이 방송에서 조국 씨 개인에 대해서 길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 사회자께서 물으셨으니까 조국 씨는 대학 교수면 대학 교수다워야 되는데 민정수석 비서관 오기 전에 이 사람이 정치인인지 대학 교수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데 이런 교수를 그대로 두는 서울대학교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 서울대학교 총장은 정말로 그런 총장 하면 뭐합니까? 조국 씨 같은 사람은요, 대학 교수하는 교수인데도 책 하나 제대로 쓴 게 없어요. 내가 그래서 조사도 해보고 네이버 여러분 들어가 보세요. 그 사람이 쓴 전공서적 하나 제대로 없습니다. 온갖 문제, 자기 전공과 관련된 문제에 글도 쓰고 말도 해야 되는 거지. 조국이가 무슨 만물 박사입니까? 그러면 정치권으로 나오든지. 근데 또 문제는요, 내가 오다가 지금 뉴스를 보니까 조국 씨가 지금요, 며칠 후에 법무부 장관 된다 하는데 서울대학교도 다시 또 복직을 했더라고요. 이 서울대학교 이게 뭐 하는 데입니까, 이게? 조국이 마음대로 들어갔다가 나갔다 하는 데입니까? 국민 여러분,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분노해야 됩니다. 저 장기표는 나이가 지금 75이지만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로 있는 것은 제가 두고 볼 수 없어서 매주 토요일날 광화문에서 국민과의 대화라는 이름으로 집회를 합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을 바꿔야 됩니다. 이 국정 운영을 이렇게 하는 문재인 정권도 끝장을 내야 됩니다. 저는 이런 마음으로 이 나이에도 불구하고 활동을 하니까 많은 지지와 성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지를 감사합니다. 네, 보내드립니다. 좀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예. 노무현 씨와 김대중 씨에 대한 인터뷰 기사를 조금 제가 봤습니다. 거기에서 서로 그러니까 사람 취급을 안 했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평가를 하셨는데 지금 노무현 씨는 김대중 씨 때문에 대통령이 됐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제가 그렇지 않아도 예, 제가 오늘 이 기자회견과 관련해서 질문지를 제가 좀 봤는데 네. 너무 좀 과거의 일에 대해서 좀 많이 질문을 만들어놨네요. 예. 그래서 되도록이면 과거가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네. 그것도 국민의 관심 지금 궁금하고 한 것은 현재와 미래가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대해서는 제가 되도록 짧게 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또 이런 이 말을 제가 한 일이 있어서 아마 여기 어디 스크린을 저기 뽑다 보면 이런 질문이 나오는데 네. 간단하게요. 예. 노무현 씨하고 김대중 씨하고 굉장히 사이가 안 좋습니다. 서로요. 양쪽 다 서로 인간 취급하는 사이입니다. 네. 그 다음에 흔히들 특히 보수 세력들이 말하기를 노무현 씨가 대통령 된 것은 김대중 대통령 도움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고 그 다음에 노무현 씨가 대통령이 돼가지고요 김대중 씨 최측근은 저는 구속됐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씨도 완전히 노무현 씨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 때문에 완전히 그냥 지거려졌습니다. 말하자면 대북 송금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통치권 차원에서 행거를 해가지고 말하자면 이 기소를 즉 유죄 취급을 안 받도록 할 수도 있었는데 네. 노무현 대통령이 그 거부권을 행사를 안 했습니다. 네. 노무현 대통령이 그러니까 대북 송금이 처벌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요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 한 사람들 김중건 씨 하나 빼고 전부 다 구속됐어요. 네. 지금요 박지원 씨라고 있잖아요. 나는 참 저 사람 참 정치 생명도 끈질긴데 저 사람은요 그 노무현 정권 때 구속돼가지고요 자칫하면 죽을 뻔했습니다. 저 사람이 김대중 정권의 최대 실세인데 만약에 김대중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을 노무현 씨를 대통령으로 만드는데 크게 역할을 했다면 그건 박지원 씨가 반드시 역할을 안 할 수가 없죠. 핵심 세력인데. 근데 그렇게나 그래 그 열심히 한 사람은 그래 교도소에서 그래 거의 죽도록 그래 징역을 살도록 만들겠어요? 이것만 보더라 합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은 김대중 씨를 진짜 정말 이 참 대통령 지낸 분들끼리 말을 뭐 사람 취급 안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건 저도 적절치 않은데 굉장히 하여튼 인격적으로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인격적으로 존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주 감정도 많은 사람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어제는 너무 김대중 대통령의 측근들 예를 들자면 뭐 그 비서실장 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뭐 한강호 또 특히 또 가까운 사람도 임동원 네. 또 신건 뭐 또 김옥두 뭐 그 전부 다 구속됐습니다. 노무현 김대중 대통령이 노무현이 대통령 만들어줬는데 그렇게나 다 구속을 시켰다면 이 사람들이 그냥 있었겠어요? 특히 박지원 씨 같은 사람 그냥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하여튼 뭐 대략 근데 그래서 저는 김대중 대통령이 노무현 씨 대통령 만들어줬다고도 보지 안 하고 그 사이가 하여튼 나빴던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서 저는 DJ 김대중 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김대중 씨가 받은 그 노벨 평화상이 있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대한민국 경제를 말아먹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DJ 노벨 평화상을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이게 받을 만한 상이었을까요? 아이고, 예, 저는요,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상을 받기 위해서 대한민국 경제를 완전히 미국에 팔아넘겼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때는 이 인터넷이 발달이 안 되고 말하자면 이 통신, 하이텍, 천리학, 나우누리 이런데 제가 그때부터 사회적 정치를 활동을 해왔는데 그때 내가 어떤 글을 썼느냐 하면 노벨상 욕심 때문에 나라가 망하겠다 이런 제목의 글을 썼어요. 그게 이제 인터넷에 통신에 올린 건데도 불구하고 이 굉장히 말하면 자극적이지 않습니까? 센세이션. 네. 그래서 이게 막 일간지가 막 신문에 막 쫙 보도가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김대중 씨하고 저하고 사이가 틀어졌어요. 그쪽하고. 네. 그래서 저는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상을 받으려고 그러면은 북한에도 잘 보여야 되고 미국에도 잘 보여야 되는데 하여튼 그 때문에 그랬다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가 이와 관련된 책을 2권을 썼어요. 하나는 국가 파산을 막을 희망의 메시지 구국선이라는 책을 쓰고 또 하나는 대통령님 나라 팔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무슨 말이냐? 당신 대통령 당신 지금 나라 팔아먹고 있다. 이런 책을 내가 2권 쓰기까지 했거든요. 정확한 증거가 있으십니까? 그건 그 책에다가 내가 자세하게 써놨죠. 뭐 증거를 한 가지만 말한다면 예. 그때 저 IMF의 요구사항이 5가지가 있는데 그건 아주 부당한 요구인데 그걸 전부 다 김대중 대통령은요 그걸 100% 수용한 게 아니라 120% 수용했어요. 120%. 그러니까 BIS 8%라는 게 있는데 IMF가 요구한 것은 BIS의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김대중 정부는요 이행 계획서가 아니라 그냥 한 1년 사이에 그냥 BIS 8% 그냥 다 맞추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이 전부 다 도산됐습니다. 이거는 복잡한 말이라서 여기서 뭐 상당한 설명을 요하기 때문에 그전 질문을 하셨으니까 아니 그렇고요. 그 다음에 노벨 평화상은 이래가지고 받은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있지만 그러나 저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은 것을 굉장히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노벨상 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데 또 그 노벨상 중에도 평화상이 좋은 거예요. 저는 평화상을 받은 것은 뭐 당장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민족적으로 정말 노벨 평화상 수상자가 나왔다 이거예요. 이건 나는 민족적으로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지금 와가지고 뭐 여러 가지 노벨상을 받기까지 문제는 있었지만 자꾸만 이걸 가지고 노벨상 받은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 상은 뭐 잘못된 상이다.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예. 네, 알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예, 저는 그 해주시는 문제는 우리 민족의 네. 자랑 같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오늘 그 핵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문재인에 대해서 이번에는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예. 이야기거리가 많을 것 같아요. 예.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한일 관계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지금 반일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국민들이. 근데 이 반일 불매 운동을 지금 현재 한쪽에서는 불매를 해야 한다라는 그 주의로 운동을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아니다, 좀 더 지혜로운 방법이 있다, 좀 지혜롭게 풀어가자라고 하는 파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풀어야 올바른 길인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그 한일 무역 갈등 또 이를 그 계기로 하는 뭐 일본 상품 불매운동 등과 관련해서 조금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 네. 앞에 질문은 즉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잖아요. 네. 그런데 국민 여러분 제가 볼 때는요 이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한 지 2년째인데 정말 나라가 너무 어렵습니다. 요즘 뭐 제가 그런 사람만 만나서 그런지 모르지만 경제가 특히 어렵다고
어렵다고 말하고 그렇게 말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국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문재인 정부는 그래서 이 경제가 어렵게 되는 데는 특히 최저임금 인상이 굉장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말은요,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거다. 그리고 최저임금이라고는 그 임금이 낮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 낮은 사람들의 임금을 인상해 주는 거니까 말하자면 저소득층, 빈곤층을 위한 것처럼 보이죠. 이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빈곤층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 이게 최저임금 인상입니다. 진짜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을 실직하게 만든 것이 이게 최저임금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입니다. 그래서요, 주로 이제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이 주로 연세 상공인들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요, 그 지난날의 최저임금을 주고도 이거를 계속 문을 열어놓을 수 있을지 모르는데, 임금이 2년 동안에요, 29.2%가 올라갔어요. 30%가 올라간 거죠. 엄청나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135만 원 사는 것이 174만 원이 돼요. 한 40만 원 넘고 올라가요. 장사 못하죠. 그래서 5명 고용하던 사람은 만약 2사람 해고하고 3사람하고 2사람 고용하던 사람, 1사람 고용하던 사람 아예 그냥 문 닫고 문 닫았던가 아니면 가족끼리 했던가. 요즘 식당 하는 거요, 가족끼리 안 하면요, 어지간한 규모의 식당은 유지 안 됩니다. 이런 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모르고 최저임금 인상 그래가지고 올렸는데, 이래가지고 완전히 자영업도 망하고 소상공인들 다 어려움에 처했는데, 이 어려움에 처해 이 사람들이 더 어려워지고 오히려 상층부는요 더 늘어났어요. 소득이 더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것이요, 저 같은 사람의 주장이거나 어느 연구소의 주장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가기관인 통계청 자료에 의해서 확인된 겁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해서 지난 말하자면 4, 4분기의 소득은 내가 이 지금은 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오래돼가지고 뭐 좀 약간 헷갈리는데, 저소득층의 소득은 무려 22%나 떨어지고 고소득층의 소득은 딱 11%가 늘어나. 그러니까 저소득층 소득 올려준다는 게 뭐 소득주도 성장이니 최저임금 인상인데, 이거 완전 거꾸로라 이게. 그래서 저소득층은 더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로 탈원전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한국의 원자력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다른 나라들도 지금 막 한국에서 지금 이 수입하려고 말하는 그 한국 기업들을 와서 짓도록 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요청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거 없이 애가 지금 바쁩니다. 근데 지금 저도 이런 거 자세한 거는 옛날에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온 거 보니까 이 지금 뭐 신재생 에너지라 그래가지고 풍력 뭐 이런 거 해도 이 또 전부 저 풍력이나 태양광 이걸 해도요, 이 기기를 또 전부 다 중국에서 다 수입한다는 거예요. 또 기가 막힌 일이죠. 내가 이와 관해서 하나하나 말씀드릴 수 없고, 특히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도 이게 지금요, 북한은 지금 절대로 남한하고 사이좋게 지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내가 꼭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릴 텐데, 계속 지금 짝사랑하고 저자세를 해가지고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놨어요. 지금 남남 갈등도 만들어요. 그 다음에 북한이 핵무기를 전혀 포기할 의사가 없는데, 김대중 대통령은 맨날 뭐 북한이 핵무기 포기할 의사가 있다는 걸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또 말이 길었기 때문에 이 부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습니다. 요컨대 결론은 뭐냐? 즉 문재인 정부는 이처럼 국정 운영을 엉망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정부는 앞으로 3년 더 가면 돌이킬 수 없는 말하자면 망국적 현상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국민 여러분, 진짜 문제는 뭐냐면요, 이 실정 잘못하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정권은, 문재인 정부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인상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소득층에게 오히려 피해가 된 게 통계청 자료에 의해서도 확인되었는데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국민이 아직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이 옳은 걸 체감하지 못해서 그렇다. 국민 탓합니다. 이 나쁜 사람들 아닌가 이거? 여기다가요 인사가 완전히 개판 아니었습니까? 아까 그 조국 민정수석 나왔지만 조국 민정수석이라는 사람이 이 인사 문제는 이 민정수석 관할인데 엉망진창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이래가지고요 국민들이 자꾸만 이 인사가 빵점이다 뭐 비판을 하면요 인사가 뭐가 잘못되느냐 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다가요 한 수 더 떠가지고요 얼마 전에 한 2달 됐나요? 지인 몇 주년 2주년 해가지고 KBS 기자하고 대담을 하는데 네. 이런 말을 했어요. 국회에서 반대한 즉 장관 후보자들 국회에서 반대한 사람들이 나중에 보니까는 일 더 잘하더라. 국민 여러분 이게 말입니까 이게? 얘는 국민을 모독하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 대통령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 이처럼 문재인 정부는 잘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잘못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부는 구제불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기 여기에서 제가 돌발 질문 한 가지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장기표 대변인이 인터뷰하신 기사 내용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장기표 대변인께서는 좌파 쪽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셨고 그쪽에 레벨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문재인은 거기 끼일 수가 없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배우가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이 하는 행보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행보가 그러면 어떤 식으로 흐를 것 같으며 또 그 뒤에는 누구를 조심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한 말씀 제가 질문을 드려봐도 될까요? 예, 제가 저는 사실 문재인 씨가 대통령 되기 전에 문재인 씨 같은 사람은 대통령이 되지 말아야 되면서 말할 것도 없고 대통령 후보로 나서도 안 된다는 거 제가 주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특히 문재인 씨 대통령 안 되게 하려면 호남 대중이 지지를 안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광주에 가서 17일간 머물면서 문재인 씨 같은 사람 대통령 되면 안 된다는 걸 제가 뭐 기자회견도 하고 거리 유세도 하고 활동을 한 일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국민 여러분도 아시다시피요 문재인 대통령은 말하면 노무현 정권의 왕실세였습니다. 노무현 정권이 어떤 정권입니까? 실패한 정권입니다. 실패한 정권. 지금 노무현 씨가 지금 그냥 좀 인기가 좀 올라간 것은 그 자살에 대한 국민적 동정 때문 아닙니까? 만약에 노무현 씨가 자살을 하지 않았다면 그 식구들은 함께 한 사람들 전부 다 패족을 자취해가지고 벌써 정치권에 나서지도 못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즉 실패한 정권의 왕실세인데 그 사람을 다시 대통령 후보로 하고 대통령 하면 이 나라 국민이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이런 사람은 대통령이 되기 전에 대통령 후보로도 나서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또 우리 정치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부정부패 아닙니까?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왜 자살했습니까? 그 가족의 부정부패 때문에 자살한 거 아닙니까? 그 가족의 부정부패를 막아야 될 책무가 있었던 사람이 바로 문재인 씨였습니다. 왜? 문재인 씨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이었기 때문에 이 가족들 부정부패 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이 책임이 민정수석 비서관한테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가족 민정수석 비서관으로서 대통령 가족의 이 부정부패를 막지 못해가지고 전직 대통령이 자살까지 하는 이 불행한 사태를 초래했는데 바로 그런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내세우고 대통령도 만들고 이래가 되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저는요 이 사람이 대통령 되기 전부터 저는 반대한 사람이에요. 여기다가 문재인 씨는요 이 지금 이른바 노빠 여기에 얹히면은 제 주장을 펴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문재인 씨는 지난해 학교 다닐 때 데모를 잠깐 한 일이 있지만 그 이후에는요 일체 민주화 운동하고는 완전히 담을 쌓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민주화 운동에는 명함을 절대로 내놓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민주화 운동권에 이 문재인 씨가 정치권에 나온 것 자체가 아바타로 나온 거거든요. 아니면 노무현 노파 세력이 뭔가 자기의 말하자면 이 주자를 하나 대표를 하나 내세워야 되겠는데 자기들 중에는 내세워가지고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것 같으니까 좀 얌전해 보이고 또 기존 정치권에 물이 안 들은 이 문재인 씨를 아바타로 내세운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요 이 운동권의 포로가 돼가지고 운동권 시키는 데를 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이 운동권 생리를 잘 압니다. 이미 다 알고 있었지. 그래서 내가 그때 이미 대통령 되기 전에 박근혜에게 최순실이가 한 명이라면 문재인에게는 최순실이가 10명도 넘을 거다. 10명이다 이게야. 지금이 딱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이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자기가 주관을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온갖 군데요, 적폐청산위원회가 다 있습니다. 법무부에도 있고, 또 국영기업체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요, 주장하면 다 오케이입니다. 다. 그러니까 이게 국정 운영이 그냥 엄청난 난맥사관을 보이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자기 문재인 대통령이 이전의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 아닙니까? 직전 대통령 두 사람을 이렇게 구속을 시키는 것은 현직 대통령이 독해서거나 강해서가 아니라 현직 대통령이요 무능해서 그렇습니다. 약해서 그렇습니다. 이 두 사람을 다 구속시키는 게 아닙니다. 설사 이명박 대통령에게 문제가 있으면 그건 불구속 재판하면 됩니다. 이런 무슨 대통령으로서의 검도를 나타내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운동권 출신이 아닌 운동권들이 강하게 주장하는데 내가 좀 약한 주장하면 저는 이제 운동권 출신이 아니라서 그렇다 할까 싶어서 전부 다 그냥 하자는 대로 다 따라하니까 지금 엉망진창이 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아까 그 질문과 관련해서 그 문재인 대통령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말로가 무척 궁금한 사람입니다. 네. 그래요? 저는 궁금하지 않습니다. 저는 눈에 보입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단일 불매 운동에 대해서 살짝 답변 다시 들어도 될까요? 네.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지금 한일 간의 무역 갈등요. 근데 이 무역 갈등을 하는 그 직접적인 원인은 말하자면 위안부 문제에 대한 그 양국의 합의를, 양국 정부의 합의를 문재인 정부가 많이 깨본 것. 그 다음에 또 이 징용공 문제에 대한 이 대법원 판결. 이건 또 일본 사람들 주장은 이미 벌써 한일 65년도, 1965년도 한일협정 또 청구권 자금에 다 포함되었다 이겁니다. 네. 이래가지고 갈등인데 이와 관련해서는 이미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다른 또 이 보도 매체를 통해서 많이 알고 계시겠기 때문에 또 시간도 있고 해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한 자세한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아까 질문사항에 이 불매운동과 관련해서 물으셨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 문제 또 그 다음에 또 다른 데서 잘 듣기 어려운 문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먼저요, 그 일본이 우선요, 아까 말한 거는 정치 외교적인 문제거든요. 그렇잖아요. 위안부 문제든지 징용공 문제, 판결 이런 건 정치 외교적인 문제인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말하면 이 수출 규제를 하는 거, 내일 이제 8월 2일 아닙니까?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다는 거 이런 건 사실 비겁한 행위죠. 잘못된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당당하게 항의하고 규탄하고 또 국민적 차원에서 누가 그렇게 해가지고 말이에요. 한국을 어렵게 만드는 우리도 그냥 좀 보복 좀 해야 되겠다. 보복이라기보다는 해야 돼. 나는 이 국민적인 차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왜? 근본적으로 이 모든 책임은 일본한테 있거든요. 위안부 문제에 대한 양국 합의를 깬 건 우리다. 한국 쪽이다. 또 징용공 문제도 이미 포함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또 그런 일본 사람들 주장이요. 현상적으로 그 자체만 놓고 보면 틀린 주장이 아니에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일본이 한국을 강제로 합병해가지고 식민지로 삼았는데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한국 사람들 이렇게 분노하고 저항하고 하는 거는 그건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또 일본은 또 이걸 또 받아들여야 됩니다. 나는 그런 점에서 그 불매운동이 일어나고 하는 거 나는 뭐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또 그것도 저도 또 그런 또 국민의 또 결기가 있어야죠. 그러나 국정을 운영하는요, 국정 운영 책임자는 이렇게 대하면 안 됩니다. 국정 운영 책임자는 말하면 전체적으로 이 말하면 이 일본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전략적 구상이 있어야 됩니다. 전략적 구상은 어찌해야 되느냐? 한일 관계가 좋아져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 뭐 개인 간에도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다른 게 또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어떤 부분에서는 내가 더 나은 것도 있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 또 강 사회자께서 나은 것도 있고 뭐 이래 복잡한데 국가 간에 뭐 무역 문제도 있고 외교 문제도 있고 뭐 역사 문제도 있고 뭐 온갖 게 많이 얽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하나하나를요 하나하나를 다 따져가지고 맨날 저 관계 끊었다가 이겼다가 이러려면 끝이 없잖아요. 전략적 구상이잖아요. 한일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왜? 강력한 중국이 보상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과 한국이 사이가 나쁘면 우리는 이런 걸 뭐 디바이드 룰이라고 그러거든요. 분리해서 통치하는 거예요. 우리가 디바이드 분열되면 일본도 중국에 꼼짝 못 할 수 있고 한국도 꼼짝 못 할 수도 있다. 뭐 꼭지는 꼼짝 못 한다고는 보지 않지만 어쨌든지 또 사이가 좋아야 되고 또 과거 때문에 그렇다면 언제까지 과거로 또 돌아갈 겁니까? 안 그래요? 그저 프랑스와 독일은요 한 50년 사이 아니 100년 사이에요 세 번이나요 격렬한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얼마나 사이좋게 지금 지냅니까? 오히려 지금 유럽 두 나라가 협조해야 해서 지금 EU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잘 지내야 되거든요. 이런 데 전략적 구상이 그동안에 문재인 정권은 계속 어쨌느냐 하면 꼭 이 위안부 문제는 이게 아니에요. 이것만이 아니라 은근히 반의를 했습니다. 계속 은근히 반의를 했어요. 왜느냐? 북한 정권 따라다니는 거. 그래요. 이 문재인 정권은 북한이 반의를 하니까 북한이 한일 간의 관계가 좋기를 바라지 않거든요. 그동안에는 그랬습니다. 그동안은 북한 추종하고 눈치 보고 따라가고 하다 보니까 은근히 반의를 계속 해온 겁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6월 말에 G20 회의 했잖아요.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 만났을 때 앞으로 한국과 일본 간에도 군사적인 어떤 동맹관계를 맺으면 좋겠다. 뭐 표현은 동맹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군사적으로 협력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한일 간에는 그건 할 수가 없습니다. 딱 이랬습니다. 그때 이미요 그 전에도 이미 알지만 트럼프 대통령도요 이거 문재인 정권 한국 이거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했습니다. 왜 이렇게 생각했다고 내가 보는지 그 이유는 내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 텐데 이처럼 계속 이렇게 일본을 배격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베 정권은 일본은 뭐 어떤 상황이냐? 여기 그동안에 말하자면 이 위안부 합의 파기, 뭐 징용공 배상 판결 이것도 못마땅하지만 근본적으로 문재인 정권 너는 한국은 계속 일본하고 사이 나쁘려고 해왔으니 그래 나쁘자 차제. 그래서 이게 무역 갈등이 아니고요 한일 국가 간의 외교적인 갈등입니다. 앞으로요 일본은 되도록이면 한국하고 같이 안 하려고 합니다. 여기 이게 다른 데서는 못 듣습니다. 이건 제가 이거 아주 정말 생각했는데 한번 말씀 들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하면 문재인 정권이 계속 이 북한 눈치 보다가 이러다가 보니까 이러다 본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오래전부터 작년 6월 10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딱 보고 물론 그 전에 말랐으니까 5월 31일 날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미국 뉴욕에 가가지고 또 그다음 다음 날은 또 워싱턴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 만날 때 그때 딱 보고 이거는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하게 돼 있다. 제가 알아낸 겁니다. 이거 다 제가 옛날에 다 페이스북에 글 다 써놨습니다. 또 말도 하고. 그런데 지금 그 중간은 다 떼고 국민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은요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용인할까요? 이것은 북한을 중국 편에서부터 떼어내 가지고 미국 편에 서겠다는 겁니다. 이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요청해서가 아니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니까 기가 막힌 아이디어거든요. 왜? 미국의 최대 대외 전략은 북한 핵이 아닙니다. 중국 포위 전략입니다. 이 중국 포위 전략을 하는데 북한이 미국 편에 들어온다면 얼마나 이거는 좋은 겁니까? 그래서 미국 편에 들어오는 상황에서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면 더 좋죠. 왜? 중국과는 이제 사이가 멀어지는데 미국 편에 쓴 나라니까 북한이 핵무기 갖고 있는 것이 미국한테는 한 개도 나쁠 게 없지. 이거는 좀 따져봐야 될 문제는 있지만, 그래서 지금요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하면서 북한을 미국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요 싱가포르 회담뿐만 아닙니다. 싱가포르 회담에서요 북한 핵무기, 북한의 비핵화를 합의한 일이 없습니다. 싱가포르 회담 4개 항이 있는데 천상력이 저 말씀을 처음 듣는 분도 계시겠기 때문에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싱가포르에서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4개 항을 합의를 했는데 작년 6월 12일 합의는 여기에요 북한의 비핵화가 없습니다. 4개 항 합의 1번이 뭐냐? 새로운 북미 관계의 수립입니다. 2번은 뭐냐? 한반도의 완전하고도 항구적인 평화체제 수립입니다. 3번은요 앞에 두 개는 미합중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뭐뭐를 합의한다 이래 되는데 3번은요 주어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하나뿐입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판문점 선언 4.27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하여 영어로는 toward 노력할 것을 toward 다짐한다. commit. 북한이 일방적으로 한반도의 비핵화를 향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여러분 한반도 비핵화는요 북한 비핵화가 아닙니다. 한반도 비핵화 하려고 그러면요 주한미군 다 철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비핵화를 합의한 적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 정치권에서도 이걸 모릅니다. 여당도 모르고 야당도 모르고 언론도 모르고 텔레비 나와서 떠들어서 하는 사람도 다 그냥 뭐 합의 잘 돼가지고 앞으로 지금 또 후속 회담을 통해서 지금 할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민 여러분, 제가 이와 관련해서 너무 정말 혼자 잘난 척을 하는 것 같아서 말을 조금은 제가 자제합니다만 별로 뭐 듣기에 따라서는 자제 안 한 것 같지만 이게 지금 대한민국입니다. 여기다가 이번 판문점 선언 6월 30일 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판문점 회담한 거 아닙니까? 53분. 이것은요 여기서요 뭐 했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공식적으로 확인해 준 겁니다. 그리고 북미 관계를 좋게 하겠다는 겁니다. 단 이거를 그런데요 미국에 가서 그렇게 하기로 했다. 핵무기 용인하기로 했다. 대신에 북한을 미국 편에 끌어들이기로 했다. 이 말을 못하는 겁니다. 이 말을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궁지에 몰리기 때문에 또 전 세계로부터도 비난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못하지. 속으로는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판문점 선언은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판문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에요 뭐 비핵화라는 말은 한마디도 없었어요. 말 자체가 없었어요. 말 자체가.
확인해 주는데, 그런데요, 이게 또 그냥 설정 나오면 안 되니까, 이 다음에 말이지, 한 2, 3주 안에 실무회담을 할 거다. 그걸 가지고 또 요즘 신문에 보면 맨날 실무회담 안 하나 하셨습니다. 그러고 미국 가서는 뭐라 그랬냐? 그래서 회담하고 나와서는 같이 앞으로 2, 3주 안에 실무회담을 할 거다고 말을 해놓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돌아가서는 뭐라 그러느냐? 그거 서두를 거 없다. 시간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다.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북한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앞으로 사이 좋게 자꾸만 해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갑자기 미국이라는 나라하고 북한하고 사이가 금방 좋아지지가 않는다. 지금 시간 끌고. 근데 이번에 이제 일주일 사이에 두 번 이제 발사했잖아요. 로켓 뭡니까? 네, 미사일. 탄도미사일 발사를 하니까 우리 여기 신문에는 말이 전부 다 이 정권도 마찬가지, 이 정부도 마찬가지고, 미국의 말이야 실무회담을 말이야 촉구하기 위해서 뭐 한 거다, 그런 헛소리들 하고 앉아 있습니다. 실무회담 할 필요도 없는데, 할 필요도 없고, 실무회담 한다면 뭐냐? 트럼프 대통령이 마치 또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처럼 미국 국민과 세계를 속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실무회담 한다고 해서 무슨 뭐 비핵화로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하노이 노딜 회담도 비핵화를 안 하고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하기 위해서 노딜을 한 겁니다. 이건 내가 설명을 필요로 하는데 생략하고 제 양반이 잘 알아듣는 것 같아서 내가 생략합니다. 이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요, 그 1시간 동안 그 두 사람이 회담하는 거 보고 옆방에서 기다렸죠? 이러면 됩니까, 이거? 내가 그래서 이거를 보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을 용납하지 말라는 내가 글도 쓰고 그랬어요. 남의 나라 대통령이요, 여기 와가지고 지 멋대로 그냥 뭐 깜짝 쇼하고 이래서 하면 됩니까, 이게? 대한민국 이런 걸 용납하면 됩니까? 근데 또 옆방에서 또 기다리는 거는 또 뭡니까? 엉뚱한 북한 핵무기 보유 용인하고 있는데,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또 뭐라고 말했냐? 종전선언을 문서상으로는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의 종전선언을 했고, 이제는 한반도 평화시대를 선언한 것이다. 북한의 핵무기를 갖고 있는데 무슨 평화시대입니까? 그래야 지금 우리 언론이 내가 하나는 엉망진창인데, 엉망진창. 이런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지금 앞으로 사태가 어떻게 돼가느냐? 한미일 연대가 아니고, 한국, 미국, 일본 동맹이 아니고, 북미일 동맹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북한, 미국, 일본이 지금 동맹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느냐? 낙동강 오리알 됩니다. 북한 짝사랑하다가 북한 저자세, 어떻게 북한하고 관계 좋으려고 했는데 북한으로부터도 완전히 그냥 무시당합니다. 무시당하고 남북 관계도 절대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왜? 북한은요, 남한을 취급을 안 합니다. 이제 한반도의 유일한 국가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다 이거야. 남한은 앞으로요 대만짱 납니다. 대만짱. 이거를요 국정 운영하는 사람들이 이것도 천지도 모르고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말을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말을 오래전부터 했는데, 어제 아베 발언에서요 내 이 말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굉장히 사실임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아베 수상이, 어제 일본 아베 수상이 뭐라고 말했냐면, 북한의 미사일에 대해서 그 기자가 물었어요. 이분이 북한에서 지금 말이지, 이런 이 풀압 미사일이라고 아주 뭐 고성능 미사일입니다. 이 손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일본의 국가 안보에는 전혀 상관없다. 아베가 딱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이렇게 답변할 일입니까 이게? 옛날에도 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미국과 협의해 나갈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북한하고 앞으로요 북미일 동맹관계를 하는 데는 미국과 협의한다는 겁니다. 뭐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협의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또 거기다 덧붙인 말이 뭐냐면요, 북일회담, 우리는 이제 북일회담이 그러죠. 일본과 북한의 정상회담은 무조건 실시하고자 한다.
요거 잘 생각하면요, 내가 아까 말한 대로 북미일 동맹관계가 만들어지면서 한국은 완전히 그냥 낙동강 오려야 되고, 그 북한 때문에 하다가 북한한테도 완전히 무시당하고, 우리는요 핵무기를 갖고 있는 북한의 준식민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이 정권이 지금 이런 걸 지금 초래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모르고 말입니다. 근데 이거는 왜 이래 아베가 어제 이런 태도로 나오느냐? 아베가 지난 6월 말에요, G20 정상회담 때 회담 전에 일본에 가서 일주일 동안 머물렀잖아요. 뭐 일본에 뭐 고유 뭐 유명한 식당에서 밥도 먹고 뭐 골프도 치고. 그때 아베한테 뭐라고 말했냐? 트럼프 대통령이요. 아베 수상, 앞으로 말이요, 우리 지금 중국이 지금 문제 아닙니까? 중국 보유 전략에 앞으로 내가 북한을 끌어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도 그걸 아시오. 이렇게 딱 말을 해놔. 즉 핵무기 문제에 대해서는 말을 안만 가깝지만 핵무기는 용인하겠다 이 말은 안 하는 거야. 왜? 언제 또 나중에 또 뭐 자기가 어떻게 그러니까 북한을, 그러니까 아베가 딱 감을 잡은 거지. 그래서 어제와 같은 발언이 나온 겁니다. 이런 것을 나는 정보력도 뭐 없는데도 내 이 추측이 굉장히 맞습니다. 정보를 갖고 있는 이 정부는 뭐합니까 이게? 국민 여러분, 그래서요 이런 사람들에게 이 정권을 맡겨놓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 불매운동과 관련해서 아까 좀 말씀드리고, 지금 한일 간의 문제는 여러 가지 그 뭐 따져야 될 문제가 많이 있고, 또 뭐 일본이 잘못한 것도 있고 또 한국이 또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문제보다도 말은 전체적으로 한반도가 지금 이 정치에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느냐. 자, 그래서 오늘 아까 제가 유튜브 국민의 소리 유튜브에 제가 이런 제목의 그 유튜브를 방송을 하나 해놓고 왔어요. 한반도 이 주변 정세가 아니 북미일 동맹으로 가고 있는 한반도 주변 정세, 북미일 동맹으로 가고 있는 한반도 주변 정세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제가 그걸 국민의 소리 유튜브에 방송에 올려놨는데, 제가 여기 오늘 여기서 말한 것보다 좀 더 내용이 풍부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라고, 지금 하여튼 대한민국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주사파에게 점령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문재인 세력이 이야기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로 저희는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예, 즉 공산화로 깊숙이 끌려가고 있는 것, 이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를 어떻게 극복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우선 전제가요, 이 나라가 지금 뭐 공산화되어 가고 있는데 극복 방안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네. 저는 근데 뭐 공산화되어 간다고 보지 않습니다. 안 하고, 특히 지금 문재인 정권이 원체 대북 저자세, 북한 짝사랑, 심지어는 북한 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으니까 이 결국은 이게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을, 한국을 북한에 갖다 바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뭐 문재인 대통령은 공산주의자다, 빨갱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은 공산주의자도 아니고, 공산주의자들 들으면 모욕감을 느끼고 또 갖다 바치지도 안 하고, 또 아니 조금만 바치도 바치도 안 합니다. 김정은이가요 이 남한을 그다 바다 뿌리면 김정은이 지가 망합니다. 그런데 그러나요, 아까 질문하신 바와 같은 그런 우려가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충분히 있습니다. 있고, 이 사람들은요 실제 주사파 정권입니다. 운동권 정권입니다. 문재인 씨는 그 얹혀 있을 뿐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이 주사파라고 제가 여기서 말하는 것이 주사파라고 한다고 해서 북한의 간첩이다, 사회주의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냥 북한을 추종하는 거예요. 이 한반도의 이 정통성, 한민족의 정통성은 남한 정부의 남한에 있는 게 아니라 북한에 있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북한에 있다고. 이런 사람들이 이 지금 통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문제지, 뭐 이 사람들이 빨갱이라든지
또 공산주의자라든지 저는 또 좌파라는 말도 또 저는 잘 쓰지도 않는데요. 또 갖다 바친다든지 하는 이런 생각은 저는 별로 하고 있지 않고, 그 다음에 그러나 이 정권이 이미 말씀드렸지만 북한에 굉장히 추종하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거는 뭐 부정할 수 없고, 이 극복 방안이라 그러는데요. 저는요, 이 문재인 정권 끝장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었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우선 우리 나이를 말해서 좀 죄송한데 좀 나이를 먹었지만 하여튼 이 문재인 정권을 끝장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그 자유한국당 같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또 집권하면 잘하겠습니까? 그것도 엉망진창입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이미 국민으로부터 박근혜 대통령만 탄핵된 게 아니라 자유한국당이 탄핵된 거예요. 그런데 아직 전혀 정신도 못 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이 시대에 맞는 그런 시대 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 세력이 나와야 되고, 저는 이와 관련해서 저 나름대로 구상이 있습니다. 또 구상이 있고 해서 앞으로 저는 이 구상을 구현하기 위해서 제가 노력하겠습니다.